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전의 CNU 피부과 원장이고요. 시내 은행동에 가면은 그 대전역 앞에서 이제 도청 가는 사이에 있고요. 근데 이제 피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에 대한 어떤 약품, 아이들이 이제 아토피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알려면 피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가지고, 피부의 구조는 이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 요 세 개 층을 다루는 게 피부과 의사들은 표피와 진피, 피하 지방층, 그 다음 헤어라든지 여기 피지선, 그 다음에 땀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의사들입니다. 주로 아토피 질환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 표피에 있어서 표피의 케라티노사이트의 유전학적인 어떤 결함 때문에 생기거나 스킨 배리어가 깨져서 생긴다든지 이 표피에 어떤 환경적인 인자들이 들어감으로써 아토피 질환을 일으키죠. 피지선에 가서 일으키는 질환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걱정하는 여드름들이 요 피지선에 가서 생기는 거고, 아포크라인 그랜드는 이제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그럴 때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 땀샘에서 충분한 땀이 분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토피가 생기기도 합니다. 피부의 대체적인 개요는 피부는 몸속에 있는 여러 장기 중에 여러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막과 같은 거고요. 각종 외계로부터의 자극이라든지 화학적인 물질, 이런 것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는 하나의 올간입니다. 우리들이 건강하면 생각하면 대부분의 심장이라든지 뭐 콩팥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이런 걸 중요시 여기고 있지만 사실 피부도 굉장히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는 알고 보면 뇌나 눈과 같은 엄청나게 큰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신경계 중에 하나입니다. 표면적은 1.6 곱하기 1.8 스퀘어미터 정도쯤 되고 자기 몸무게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세포가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의 세포가 돼가지고 수정이 되죠. 그러면은 이것이 분할이 돼가지고 8개, 뭐 16개, 32개, 64개 가지고 쭉 세포가 점점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세포가 분열된 다음에는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으로 나누는데, 내배엽이란 것은 자기 입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를 갖다가 내배엽이라고 하고, 중배엽은 자기의 골격들, 뼈라든지 근육을 만드는 게 중배엽이고, 이제 외배엽은 뇌라든지 눈이라든지 고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외배엽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는 굉장히 외배엽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여러분들이 피부약 먹으면 독하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 얘기는 외배엽에 가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부약 중에서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을 먹게 되면은 피부에 가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은 피부뿐만 아니라 뇌에 가서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같이 캄다운이 잠잠해지기 때문에 피부약을 먹으면 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외배엽에 가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토피라는 말을 굉장히 쓰는데 사실 아토피가 외래어잖아요. 외래어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고서나 여러분들이 아토피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토피란 말이 뭐냐면은 이제 라틴어에서 토포스라는 말이 있는데, 토포스는 어느 공간의 일정 범위, 예를 들자면 여기 이 체육관 이런 식으로 한정 지을 수 있는 게 토포스라는 거면은 거기에 부정을 뜻하는 아라는 말을 붙이면 아토포스, 어디를 규정할 수 없는 이런 말이 아토포스거든요. 특정 범주에 한정되지 않는 이런 말을 갖다가 아토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토피라고 말을 쓰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토피란 말을 모르고 쓰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어원을 알아야 돼요. 뭐든지. 그러면은 플라톤의 심포지움이라는 향연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어원이 시작되긴 하는데요. 아토피아라는 말을 쓰는데, 아토피아를 소크라테스를 향한 알키비아데스의 사랑을 갖다가 규정할 때 아토피아라는 말을 씁니다. 규정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토피라는 말은 규정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다.
참 애매한 표현이죠. 어원을 찾아보면 규정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다. 저를 가르쳤던 은사님이 아토피 질환하면은 아토피가 뭐냐고 제가 이렇게 제가 질문하기도 하고 교수님이 문답식으로 윤 선생 아토피가 뭐야 하면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토피는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건선이라든지 무좀이라든지 다 규정을 하고 규정할 수 없는 질환들을 몽땅 그려가지고 아토피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아토피를 갖다가 규정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그런 질환을 갖다가 말하는 게 아토피아입니다. 아토피아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유토피아. 결국은 아토피아, 유토피아 이런 말들이 다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아토피아에서 여러분들이 유토피아의 생활을 했으면 하는 게 하나의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아토피의 실체는 뭐냐? 사실은 규정할 수 없고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꼭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겠죠. 코끼리는 벽이구나, 코끼리는 기둥이구나. 그래서 아토피를 보고서나 각각 규정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학자마다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좀 더 들어가자면은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피부 질환입니다. 그래서 알러지 캐스케이드라고 해가지고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저런 질환들이 동시에 같이 옵니다. 음식물 알레르기라든지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것들이 캐스케이드, 폭포처럼 같이 오기도 하고 아토피 행진하듯이 질환들이 같이 다 동반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먹게 되면은 아토피 피부염이 좋아지기도 하고 알러지 천식약을 먹어도 같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약들이 보면은 이비인후과야, 내과야 또는 감기약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다 똑같아요. 항히스타민제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환이 같은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조건 우리 애기가 아토피예요 하면은 진단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진단 기준을 마련해 놓고 아토피라고 합니다. 주요 진단 기준, 메이저 크라이테리아 중에서 최소한 2가지가 있고 보조 진단 4가지가 있을 때 아토피라고 진단을 하는 거지. 학자들이 아토피라는 피부염을 갖다가 치료를 하고 이 약이 효과가 있어요 할 때 저 진단 기준에 맞지 않고 약을 쓰고서나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진단 기준에 합할 때만이 아토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진단 기준, 일단은 소양증이 굉장히 심하고요. 특징적인 피부염의 모양, 2세 미만에서는 주로 익스텐스 서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노출 부위에 피부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2살 이상일 때는 많이 활동적이잖아요. 막 움직일 테니까 접히는 부위에 주로 특징적인 피부염이 있을 때 이런 특징적인 피부염 양상, 그 다음에 아토피 질환의 과거력이라든지 가족력 이런 것 3가지 중에 최소한도 2가지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보조 진단 기준이 이 12가지 중에서 4가지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피부 건조증이라든지 눈 주변에 피부가 빨갛거나 눈 주위 피부가 어둡다든지 귀가 잘 찢어진다든지 입술이 잘 튼다든지 두피에서 마른 비듬이 있다든지 닭살이 있다든지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유두에 진물이 나고 피부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조 진단명 중에서 4가지가 있을 때 이렇게 아토피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아토피 렘넌트라고 해가지고 아토피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이가 들면 남아요. 아토피가 이미 다 나섰더라도 주부들 중에서 주부습진 있는 분 있잖아요. 손발에 피부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려서 아토피 피부염 내지는 아토피에 어떤 성향이 있던 분들이 렘넌트로 남았던 게 주부습진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 중에서 나이가 들면서 머릿속에 스트레스 받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머릿속에 비듬이 많을 때 이런 분들 지루성 피부염으로 남아있는데 그런 분들도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다가 아토피 하나의 렘넌트, 흔적으로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토피의 피부염의 병인은 모든 병들이
대부분의 병들이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전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토피가 있었고 아빠가 아토피가 있었고 그러면은 자녀 중에서 아토피가 생길 확률은 70 내지 80%예요. 엄마가 아토피가 있었고 아빠가 아토피가 있었으면은 자녀가 둘 중에 하나인 경우는 50%. 예를 들어서 나의 아버님이 혈압이 있었고 어머님이 혈압이 있었다. 그러면 자기에게 혈압이 생길 확률은 거의 100%인 거예요. 엄마가 유방암이 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유방암이 생길 확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질환이 있을 때 유전적인 것이 거의 7, 80% 이상 관여되고 그 다음에 어떤 알러지, 그 다음에 피부 보호막의 이상이라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관여되는 거죠. 아토피가 있을 때 알레르기 검사를 하면은 양성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알러지 검사 자체가 아토피를 갖다가 확정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를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든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자극성 피부염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알레르기 검사를 하면은 많이 양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알러지 검사에서 양성이 있다고 반드시 아토피가 있는 것은 반드시 아닙니다. 아무튼 알레르기가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식물 알레르기 검사를 되게 많이들 하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환자의 약 10 내지 40%에서는 음식물에서 알레르기가 나오는데 어렸을 때는 당연히 많이 나오죠. 왜? 엄마 뱃속이란 좋은 환경에 있다가 한 번도 모유조차도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가 태어나서 모유 자체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토피 성향이 있으면은 대개 6개월 이내는 우유라든지 뭐 달걀이라든지 계란 흰자 이런 것들은 노출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나이가 들면서는 음식물 알레르기가 점점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심지어 제가 어렸을 아기들을 보다 보면은 쌀에 대해서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려서는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라지고 우유에 대해서도 알레르기가 있지만은 점점 먹음으로써 탈감작이 돼가지고 사라지게 돼요. 그 외에도 이제 비알레르기성 피부 자극물질들이 있는데 옷 중에서 거친 옷들을 갖다가 입게 된다든지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이런 화장품, 담배 연기 이런 것 등등등 이런 것들은 비알레르기성으로서 피부 자극물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토피 원인 검사는 없습니다. 그런 아토피를 갖다가 악화시키는 알레르기에 대한 검사 방법들은 이런 단자 검사, 혈액 검사, 음식물 유발 검사 있는데 이 방법이 두 번째 있는 마스트 이 검사는 많이 시행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저 검사가 의료보험이 돼요. 그래서 의료보험 되기 전에는 거의 뭐 한 20만 원 이렇게 하던 것들이 지금 요즘은 의료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70% 부담하고 본인이 3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한 4만 원 이 정도면 검사가 돼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사람들 또는 알레르기 피부염이 자주 일으키는 분들은 저런 검사를 피부과에 가서 저 알레르기 검사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런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아토피의 치료제는 특별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의사들이 보통 쓰는 약물들이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두 번째예요. 항히스타민제. 아까 얘기했죠. 항히스타민제는 가렵지 않게 하는 약이에요. 간혹 독하다고 오해를 하는데 독한 약이 아니라 아까 우리 사람의 발생 과정을 봤잖아요. 거기서 외, 배, 엽에 속해요. 피부는 뇌하고 똑같은. 그러다 보니까 피부약을 먹으면은 캄다운이 되니까 사람들이 졸리니까 독하다고 하는데 어디 건강에 치명적인 일을 일으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스테로이드 연고죠. 2세 미만에서도 쓸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에요. 스테로이드 오면은 엄마들이 굉장히 무서워해요. 미군 병사가 조산을 했어요. 6개월 미만에.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쓰는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이 뭐냐면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를 써야만이 아기가 엄청난 스트레스풀한 환경에서 아기가 살아남아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뇌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뇌가 삐질삐질 교통사고 난
머릿속으로부터 뇌가 탈출을 합니다. 부어가지고. 탈출을 할 때 의사가 쓰는 약이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를 딱 쓰는 순간 뇌가 싹 쪼그라드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예요. 스테로이드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약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몸에서 스테로이드가 매일 부신에서 나와요. 부신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의 콩팥 위에 조그맣게 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신장에 있는 조그만 부가적인 신이라 해서 부신인데 부신 호르몬이 스테로이드예요. 그래서 아침 8시에 나오고 오후 4시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8시에 왕창 나오고 두 번째 4시쯤에 살짝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8시 되면 내가 눈을 딱 깨고 열심히 하루를 살아야겠다 하는 에너지가 바로 스테로이드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해 주는 게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니까 너무 무서워하시지 말고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가 너무 걱정하는 것만큼 의사 선생님도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아주 심한 될 때 전신적인 스테로이드 쓰는데 아주 단기간만 써요. 자기 약에 스테로이드가 매일매일 들어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꼭 한 번쯤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아기가 스테로이드를 매일 먹을 만큼 심각한가요? 하고. 근데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 쓰면은 위급한 상황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대개 일주일에 이틀 정도, 한 달을 쓴다 그러면 한 달 중에 한 일주일 정도, 이 정도 대부분 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뭐 광선 치료, 그 다음에 면역 치료, 진먼지 진드기 치료, 항원 치료, 그 다음에 듀피젠트, 그 외에 표적 치료제 이런 거 있는데 듀피젠트나 이런 표적 치료제들이 전에는 과거에는 가격이 비쌌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었었는데 요즘은 저런 치료들을 먼저 하고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은 300~400만 원 하는 치료 방법제도 먼저 앞에 치료 방법을 했을 때 효과가 없었다는 규정만 그런 것만 증명만 되면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적 치료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각질층이에요. 근데 그 각질층을 제거를 해주면 안 돼요. 진짜 웬만하면은 각질층은 보호해주고 아주 필요할 때 한 번씩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좋겠어요. 목욕을 하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 우리 몸에 있는 알레르겐 물질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다음 몸의 피부에 있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하는 목적이 그거니까 내 피부병을 낫기 위해서 막 목욕을 팍팍 문댄다. 그것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